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변호사 시험 지난 시간에 우리가 32번까지 풀었고요. 33번부터 해서 하나씩 조금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지방자치법 문제입니다. 네, 행정법 강론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번에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헌법 제 117조 1항에 조례지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이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게 되면 명령이라고 했을 때 법규, 행규 이렇게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게 바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요. 얘는 뭐라고? 행규법규입니다. 행규법규가 되는 것이고, 이 행규법규에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플러스 무엇이 포함되었을 때 구체적인 위임,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을 때 우리 그것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판례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법규명령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효력 우선순위가 헌법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헌법에서 법률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 총리령, 그 다음 부령,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그 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 규칙, 광역규칙,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조례, 그 다음 기초규칙,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칙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하고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다. 117조하고 헌법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헌법 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쪽입니다. 22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그러면 지금 조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여기 있죠. 이 조례이든지 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쪽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뒤에 쪽은요 지방자치단체 쪽이 되는 것이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국가가 제정한 법규명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법규명령 안에 뒤에 건 자치법규죠. 이건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 안에 무엇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저게 엄연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법령보충적 규칙에 위반되면 조례는 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도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광역이죠.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기초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이 체급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각이 나오실 겁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은 조례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이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조례보다 하위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위반되면 안 되는 이유가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급을 비교하게 되면은 광역 쪽이 체급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조례가 규칙보다 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선 규칙이 조례보다 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구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 만든 명령하고 그 다음 자치법규하고 비교하게 되면 자치법규는 절대로 명령보다 위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 명령 안에 법령 보충적 규칙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조례는 여기에 위반될 수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취소를 제기된다. 이건 뭐가 틀린 거냐면 국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교부 장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사무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이 기관 위임에 해당한다 이거요. 기관 위임을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요. 여기다 광역을 한번 놔볼까요? 광역지자체장, 서울시장, 광역지자체장 이렇게 두시게 되면 얘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위임 사무를 수행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A라는 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외부적 명의자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권한 위임을 통해서 상실이 되고 그 권한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자체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외부적 명의자 역시도 광역지자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명의자하고 그다음 정당한 권한자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가 되고 있다. 정당한 권한자, 이거는 정당한 피고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겠는 것이고 외부적 명의자는 피고 적격자가 누구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치가 됐다란 말이에요. 일치가 됐다. 얘는요 정당한 피고죠. 정당한 피고. 얘는 피고 적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지금 일치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피고가 광역지자체장이 되는 게 우선 맞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을 피고로 해서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의 원고는 갑이 원고입니다. 국민이 지금 원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 무엇을 갖다 놓겠다는 거야? 국가를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국가는 사람이죠. 국가는 사람이니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가에게도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국가한테 처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뭘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감독권의 행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를 비교를 해보시냐면 167조 하고요. 그 다음에 169조 하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에요. 지자법 167조가 있고 그 다음에 169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감독권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정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시정명령 등에 대한 규정이 지금 디귿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하고 지금 비교하는 문제예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두 개를 나눠요.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자치사무하고요. 자치사무, 그 고유한 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169조 1항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하고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 자치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입니다. 오직 위법한 경우, 단체 위임 사무는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 이렇게 들어갔고요. 요거 이제 기억하고 있죠? 위법한 경우, 부당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급 행정청이,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잘못했을 때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로 들어간다고 한들 무엇을 잘못했냐면 처분 또는 명령을 잘못했을 때입니다. 처분 또는 명령.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처분이 맞아요. 이건 행정처분이 맞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잘못한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 처분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문제면 위법할 때, 단체 위임 사무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정명령을 만약에 감독청의 시정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취소나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나 정지를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처분을 또는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취소나 정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69조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69조 2항에 보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디에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체 위임 사무 부분에 있어서 취소나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명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169조 2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만 허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허용을 하고 있으면 얘네들한테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지금 감독권 행사가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어?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까지만 인정되고 있죠. 그러면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사무에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 말고 무엇도 포함된다? 기관 위임 사무도 포함되죠. 걔는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 감독권 이쪽으로 들어가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감독권 행사는 167조를 근거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이 잘못했으면 광역지자체장이, 그다음 광역지자체장이 잘못했으면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이 감독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기관 위임해 놓은 그 사무를 잘못했을 때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67조를 근거로 해서 감독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소송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귿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지금 이거는 리을이네요. 리을.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건 169조 시도에 대해서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요 시정명령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요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불가능하다. 이게 자치사무든 단체 위임인 사무든 둘 다 불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이면 이거 두 개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9조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것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1심 법원이 대법원 맞고요. 1심 법원이 대법원 맞고 169조 2항에 보게 되면 15일이 제소기간입니다.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라는 지금 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거겠죠? 국가배상법 제6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근본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이 있겠지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과연 포함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로 가보시고 국배법 제6조로 가시게 되면 6조는 배상책임자 선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얘는 배상책임자 선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6조 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나눠졌었습니다. 1항에는 배상책임자 중에서 외부적 배상책임자, 얘는 외부 배상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얘는 내부 배상책임자에 대한 내용, 즉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무기속 주체하고요.
사무 기속 주체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 비용 부담자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국민은 비용 부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외부적 배상 책임을 비용 부담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이 사무 기속 주체는요 국가배상법 제2조하고 5조에 있는 배상 책임자가 거기에 있는 국가 지자체 얘기하는 거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자체는 사무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무 기속 주체하고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그때는 이쪽도 추가가 되는 거죠. 얘도 된다. 그러면 이걸 세 개로 나누시고요.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 일반 사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도로 등 관리 사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곡물 관리 사무입니다. 하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기간 위임 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기간 위임 사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를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장에게 기간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사무를 누구한테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관리 사무를 서울시장에게 기간 위임을 했다. 하게 되면 얘는 기간 위임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기간 위임이 되고 이쪽은 단체 위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간 위임이 되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권한 위임을 했으니까 권한은 당연히 이전이 될 겁니다. 권한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도로관리 사무에 대한 권한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권한은 넘어갔는데 권리 의무의 기속점이 같이 이전이 되느냐? 하게 되면 기간 위임 사무는 얘가 사람이 아니고 얘는 사람이 맞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권리 의무의 기속점은 여기서는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넘어갔고요. 권리 의무의 귀속점은 그대로 국가 쪽에 있는 겁니다. 국가 쪽에. 그 다음 여기서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귀속점이 같이 이전이 될 수가 있고요. 얘는 기간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얘는 권리 의무의 귀속점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람이 아니죠.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쪽에 나간 뒤에 국가 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얘도 역시 사람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는 서울시 얘를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가 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얘는 얘 자체를 보면 되는 것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가 대한민국을 봐야 되고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무 기속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 기속주체라는 것은 당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 의무가 기속되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권리 의무가 위쪽에 기속이 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사무 기속주체죠. 국가 얘가 사무 기속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 권리 의무가 지금 이전이 함께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로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권리 의무 기속점 이전 안 됐으니까 국가가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하얀 색깔에 사무 기속 주체하고 불일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쪽에 있는 이 서울시가 되는 거죠. 서울시. 불일치되고 있는 것이 얘가 국가, 그 다음에 불일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서울시. 얘네들이 바로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얀 색깔 이게 바로 사무 기속 주체고 서로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비용 부담자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얘가 지금 사무 기속 주체죠. 죄송합니다. 맞죠?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거고 비용 부담자가 지금 얘가 되는데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얘가 되는 거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건 서울시니까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됩니다. 그다음 얘가 지금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 대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아래쪽에 서울시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 얘가 지금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이 이제 사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보게 되면 그 곡물의 관리청 이 친구죠.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이 속한 단체가 바로 걔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바로 대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면서 또한 법에서 이 친구가 최종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불일치하는 게 누군지를 찾아보시게 되면 이 사무 기속 주체하고 이쪽이죠. 이게 비용부담자니까 여기에 의미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일반 사무에 단체 위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쪽이 비용부담자죠. 그러면 실질적 비용부담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사무 기속 주체니까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1항에 있는 비용부담자, 배상책임자의 범위에 추가되는 비용부담자는 일반 사무의 기관 위임 사무에 있어서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일반 사무의 단체 위임에 있어서는 실질적 비용부담자, 그 다음 도로관리 등의 공물관리 사무에 있어서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비용부담자, 형식 하나, 실질 2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반 사무에, 특별히 도로관리 등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일반 사무에 있어서의 기관 위임 사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6조 1항에 따라서 외부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결론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 처분에 대하여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는 소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럼 이렇게 봅시다. 당초 처분. 당초 처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변경 처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재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정처분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경정처분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액경정처분이 이렇게 있다. 두 개 비교하시게 되면 첫 번째 것은 이제 1,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2,000만 원 갈까요? 2,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2,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그것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그 다음에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2,00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경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유리하게 일부 취소한 겁니다. 얘는 이 부분을 일부 취소가 된 것이고 일부 취소됐으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바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판이나 소송이나 이쪽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기사한다? 여기서부터 기사한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불복기관의 기산점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증액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국세기본법 22조의 2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국세기본법 22조의 2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2조의 1을 우리 판례가 요거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1,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죠? 1,000만 원짜리 과세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이걸 2,000만 원짜리 과세 처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1,000만 원짜리 과세 처분은 이거는 소멸이 돼 버린다 이거야. 이쪽으로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흡수가 돼서 얘는 아예 소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전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는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처분하고 뒤에 있는 처분이 이렇게 단절된 겁니다. 이건 단절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승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계될 수 있지가 않다. 물론 여기서 위와 같이 보시게 되면 이에 대한 불복은 여기서부터 기산을 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내부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인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기관 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내부 위임이죠. 내부 위임. 내부 위임을 받은 기관, 내부 위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위임청이 이렇게 있죠.
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오른쪽에서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봤던 권한위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부위임을 했습니다. 내부위임은 보조기관에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급행정기관에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밑에 이렇게 소임청이 있다 이거야. 내부 위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권한을 실제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 도모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수임 기관이 그 권한을 사실상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청에게 원래 있었던 이 권한이 수임청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이렇게 권한이 있겠죠. 그러면 이 수임청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누구 이름으로 했다? 자기 이름으로 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권한은 지금 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죠.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돼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의 하자가 발생하고 판례는 이것을 무슨 사유라고 보고 있다? 무효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효사유다. 학설은 어떻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결국은 얘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얘가 판단을 내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름만 위임청 이름을 드는 건데 자기 이름을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름만 바뀐 거니까 큰 의미 없잖아. 큰 의미 없으면 그런 건 뭐예요? 형식의 하자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취소사유라고 봐야 되는 견해가 있죠. 저는 이 견해를 취하는데 이 견해에 대한 질문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의 하자에 불과한 것이고 취소 사유라고 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계 산출 근거를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 부과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이유 플러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이유 제시 말하는 거죠. 이유 제시. 과세 처분에 앞서서 납세 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에 과세 예고 통지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세 예고 통지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표준과 세계 산출 근거 등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인 기재 사항들이 이미 모두 예고 통지서에 전부 다 기재되어 있고 납세 의무자가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그래서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겁니다. 명백하다면 그렇다면 이유 제시를 하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분이 나오고 나서 사후적 요인이 아니라 사전적 요인에 따른 하자치유라는 점을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것은 사전적 요인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예고 통지서죠. 사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하자치유가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니까 따로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한 시정 보완 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것은 말로 했다는 얘기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보아야 된다. 요거는 문서주의 원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의 방식이죠. 처분의 방식. 행정절차법 24조 행절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문서로 하는 것이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두 말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하는 경우는 그것이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동의를 받았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였으면 그러면 문서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형식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두로 문서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형식의 하자는 우리 판례는 이것을 무효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사유라고.
망인갑이 친일 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서 갑의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갑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결정 통보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하자가 있다. 이거는 시라 방성대곡 장지연 씨 사건이죠. 이 장지연 씨가 친일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서운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장지연 씨 사건이고요. 그 이제 유족들이 이제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어요. 항고 소송으로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운 결정하고 서운 취소하고 비교를 해보시고요. 서운 결정은 우리 판례가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운 취소입니다.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얘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서운 결정이든 서운 취소든지 간에 대통령이 둘 다 어떤 지위에서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한 건 똑같습니다. 판례는 둘 다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한 건 맞지만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판례의 핵심은 피고적격입니다. 지금 주체하자 이 부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판례의 핵심은 피고적격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피고적격,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대통령의 처분인데 근데 국가보훈처장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서운 취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했다라거나 적법하게 말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고 적법하게 권한 위임을 했다거나 해서 국가보훈처장이 취소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부 위임을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적 명의자하고 정당한 권한자 중에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자와 외부적 명의자 중에서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논리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권한 위임이라거나 아니면 내부 위임이라거나 아니면 권한의 대리라거나 이러한 중간에 내부적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권한 위임을 했어요. 기관 위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임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임청이 만약에 처분을 했다. 그 다음 내부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그 다음 권한 대리가 있었어요. 그럼 대리청은 대리관계를 밝히고 표시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피대리청의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돼요? 피대리청. 피대리청 이럴 때는 대리청 죄송합니다. 대리청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적 명의자인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이런 식의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누가? 피고는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가 된다라는 논리가 이게 적용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권한 위임이라거나 내부 위임이라거나 권한 대리와 같은 행위가 중간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장은 무엇을 한 거냐? 이거는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 이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고적격이 잘못됐죠. 그래서 피고 경정해라라고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피고 경정해라. 다만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소의 변경과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겠죠. 처분권주의 적용을 받으니까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권 행사를 해가지고 원고의 신청을 통해서 피고 경정을 하도록 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판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이 전달을 했다라고 해서 주체하자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냥 전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체하자가 있었으면 무효사유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쟤는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다 이겁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귀속행위나
기속 재량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관 부가의 가능성이죠. 네, 부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부관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부관 부가의 가능성과 부관의 한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겠죠. 준법률의 이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법률의 이적 행정행위 중에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재량행위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부관의 가능성 문제죠. 그래요.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A라는 처분을 모아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처분을 하지 않고 부관을 붙여서 했다라면 이 성문법의 정면 위반입니다. 성문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이면 그런 무효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었어요? 얘는 건축허가 사건이었었죠. 건축허가 사건이었었습니다. 건축허가에다가 부관 붙이면 무효이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기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약 얘기가 나왔죠. 협약 업무 협약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 협약은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LH하고 동작구가 협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오른쪽에 동작구청이 바로 붙어있죠. 국회의원도 붙여놨습니다. 플랜카드를. 저 협약, 업무 협약은 이제 공법상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요.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부관을 부담이든 뭐 나발이든 상관없는 거고, 부관을 붙이는데 이거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붙이는 거죠.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can 돼 있으면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A라는 수익적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효용이 10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플러스 10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0에서부터 10까지의 이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관을 붙여서 하게 되면 이 부관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 10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8 플러스 8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재량권의 범위죠. 0부터 10까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공법상 계약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공법상 계약의 내용, 행정 주체가 법의 근거 없이도 충분히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공법상 계약이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재량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분을 대신해서 공법상 계약을 맺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만 공법상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것도 재량권의 행사다 이겁니다. 저것도 재량권의 행사다. 그럼 부관을 붙이는 것도 재량권의 행사다. 공법상 계약을 맺는 것도 재량권의 행사다. 그렇다면 사전에 재량권의 행사로서 협약을 맺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부관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하겠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계약 없이 바로 부관을 붙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뿐만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 상태를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죠. 처분 전후의 법령을 왜 살핍니까? 그죠? 뭐 옛날에 국법 확인할 공부할 때나 쓰는 얘기죠. 이 처분을 할 때 부관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부관을 붙였죠. 그러면 사실 이 부관이라는 것은 이 행정행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행정행위죠. 이게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주된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 이제 부관을 붙였다. 그럼 이게 행정행위요. 이게 부관부 행정이 이게 행정행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그 다음 부관의 위법성 판단 얘도 역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당연히 얘도 역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전체가 처분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둘 다 처분시가 여기가 이제 처분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담의 사후 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명 들어왔고요.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다. 무슨 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 변경 유보를 얘기하는 거죠. 사후 변경이 유보가 되어 있다. 보가 들어왔고요.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동의 들어왔고요. 그 다음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 이게 바로 무슨 학설이다? 얘가 제한적 긍정설이죠. 제한적 긍정설. 과연 사후 부관이 가능하겠는가? 제한적 긍정설은 여기까지 3개고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가 들어왔고요. 이럴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사후 부관이라는 거, 사후 부관 유보, 사후 변경 유보 같은 말입니다. 사후 부관에는 그냥 사후 변경도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명보 동사 얘기하는 것이죠. 명보 동사. 사후 부관을 붙여갖고 명보가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명보동 여기까지가 학설의 입장이죠. 여기까지가 학설의 입장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판례, 판례가 추가를 한 것이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그 주된 허가를 아예 철회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부관을 변경하는 것이 그것이 덜 침입적이기 때문에 사후 부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아니군요.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사인이 도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개설허가의 법적 성질은 가학상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사도개설허가는 우리가 법령에서 법적 성질 특강에서 배웠던 대로 얘는 뭐예요? 특허. 특허입니다. 특허에 해당을 하고 정해진 공사기관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사기간인데 이게 기한이 아니었었어요. 기한이 아니고 부담이었었단 말이죠. 부담이다. 성질을 갖는 경우에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준공검사, 모든 공사는 다 준공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표현은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준공검사,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죠.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도개설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담 불이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맞춰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맞춰라라고 했을 땐 그때까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때까지 마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 아니죠. 이건 부담이죠. 부담이니까 부담을 이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행을 못하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저 사도개설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은 뭐라고요? 부담은 그 효력이 의존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 부관의 성취 여부에 의존되지 않는다. 부담도 의존되지 않고 철회권 유보도 의존되지 않죠. 뭐만 의존돼? 기한하고 조건 2개만 의존이 되는 겁니다. 2개만. 다음 문제는 36번입니다. 법치 국가 내지 법치 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유보 원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 3권이 분립이 되었다 이거죠. 3권이 분립이 되었다. 권력이 분립이 되었고요. 권력이 분립이 되었고 이것을 지탱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었었죠. 법치주의가 도입이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이 법치주의는 법률적합성의 원칙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법률적합성. 지금 같은 경우에 법적 안정성의 원칙도 그 내용으로 포함이 되었죠. 그 다음 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입법권 여기서 권력이 분립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법권에 그 다음에 행정권에 그 다음에 사법권에 법치주의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걸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법치행정의 원리는 내용이 3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없을 때 과연 필요한 거냐?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있을 때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없을 때 이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 적합성 원칙, 법률 적합성 원칙 중에서도 얘는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엔 있는 법에만 위반하지 마라,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중요한 사항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사항,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사항. 특히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입법자가 정하라는 거죠.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정하라, 스스로 결정하라 라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라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입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의회 유보 원칙까지 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 들어가 보시고요. 법률 유보 원칙인데 지금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얘는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입장이죠. 이걸 뭐라고도 부릅니까? 본질성설이라고도 부르죠. 본질성설,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먼저 1단계 보시는 거였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나누시고, 그다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시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요, 중요하고 또한 본질적 사항이면 이럴 땐 의회 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땐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법규 명령의 근거를 둬도 가능한데 어쨌든 법률의 근거가 있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행정 유보 원칙, 행정 유보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률 유보가 적용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고,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회 유보가 적용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1단계, 2단계 단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또한 위헌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권력분립 원칙 얘기하고 있죠. 권력분립 원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입법권은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권은 법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법권은요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뭐를 한다고요? 법을 제정을 한다고요. 얘는 뭐를 한다고요? 얘는 법을 집행을 한다고요. 얘는 뭐를 한다고요? 얘는 법을 적용을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법 적용 얘기하는 겁니다. 법 집행 얘기하는 겁니다. 법 집행. 상위법에서 행정부한테 행정 입법을 하도록 구체적인 위임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권력 분립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법치행정의 원리 들어왔죠.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 어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법률 우위 원칙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행정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입법을 안 했으니까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 위임을 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자치법적 사항,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먼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가 들어오죠. 이 법적 성질은 가항상 인가였었고요. 그 다음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준비를 마친 다음엔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관할관청에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는 가항상 특허가 될 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업 시행자죠.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요거는 가항상 인가가 되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 나면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안을 입안하고 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죠. 이것은 가항상 인가가 되죠. 여기서 세 번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엄격한 요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조합이 설립이 됐죠. 조합이 설립되면 걔는 바로 뭐가 된다?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겠죠.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네가 자기들의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얘는 뭐가 되는 거라? 얘는 자치법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치법적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동의 요건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건 얘네들의 자치법적 사항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동의 요건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합원들의 동의 요건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도 가능하다? 위임도 가능하다. 그리고 and 위임이 가능한데 그 위임은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위임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포괄적 위임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네, 됐습니다. 3번까지. 그리고 4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법률에 의한 규율이다라는 것은요,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으로서 법률 우위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의 근거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으로서 법률 유보 원칙은 여기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겠죠. 위임 입법 법규명령도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구체성과 명확성,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만약에 갖춰지게 되면 이 행정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국회의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회의 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고 그걸 근거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게 되면 역시 법률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요건에 지금 중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본질적 사항이다.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본질적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 중과세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재산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문제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그 최저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채 이겁니다.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도 하지 않고 그 범위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주택은 중과세 막대로도 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를 막대로도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회의 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우리 헌법 59조에 있는 조세 법정주의의 반함은 물론 이거니와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은요, 이게 자치법적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75조에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법하고 무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37번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이죠. 이와 같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는 이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한 신제품, 인증해준 신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구매를 해줘라라고 무엇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적 공의무죠. 국가적 공의무,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 전체적인 이익, 공익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 타당하는 것이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사주면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재산적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적 이익은 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주게 되면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철저히 공익만을 보호하는 취지죠. 지방자치단체가 왜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다시 말해서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은 부작위 얘기하는 거죠. 부작위.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이 소송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었던 것입니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를 이유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지금 뭐예요? 부작위죠. 부작위. 우리 판례는 그동안에 부작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엇을 요구해왔다? 사익보호성을 요구해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위법한 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도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작위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 당연히 필요한 건데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요거는 이제 공법행위냐 사법행위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것이 공법행위인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사법행위,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나누시고,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법행위라면 그것이 권력행위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비권력행위인 것인가 이렇게 나누시고 나서 학설이 직무행위와 관련돼서 협의설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설이 있고, 그리고 최광의설이 이렇게 있겠죠. 뭐에 대한 학설입니까? 직무행위에 대한 학설입니다. 직무행위. 이렇게 했을 때 협의설은요, 얘는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광의설은 여기까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다. 최광의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판례 입장이고 이게 통설 입장이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행위 자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형설 말하는 것이죠. 외형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잘 했습니다. 잘 출제하셨고요. 집행하면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줬네요. 여기에는 집행하면서와 관련돼서 실질설과 외형설의 학설 대립이 있지요. 여기는 직무행위고, 이제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집행하면서입니다. 집행하면서.
집행하면서와 관련돼서는요, 실질설, 그것이 실제로 직무행위여야 한다. 그 다음 외형설,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집행하면서의 요건을 인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판례 입장이고 이제 이게 통설 입장이 되겠죠.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되는 것이긴 한데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것도 인사공무원의 집행하면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지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첫 번째, 그것이 실제 직무행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관적 의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세 번째, 그것이 적법한 권한의 범위 안에 권한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외형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5년이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5년은 지났지만 국가가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것은 배신이야 배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돼서 허용될 수가 없고 배상 책임을 이용한 경우에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해행위,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군 의문사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사 사건이었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 사건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국가한테 누가요? 유가족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해 공무원이 이렇게 있겠죠. 가해 공무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갑이라는 친구한테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가족이 이렇게 있고 유가족이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게 되면 이 기각은 뭐가 되는 것이다? 배신이야 배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이 소멸시효를 이 친구는 예외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국가는 5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얘한테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국가가 배상을 해버리게 된 것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이 친구한테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면 얘한테 뭘 할 수가 있어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냐 했더니 얘가 누구였냐면 하사였습니다. 하사관이었었는데 이 하사관이 얘가 지금 이제 의문사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단 말이에요. 부대원들한테 함구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얘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얘한테 시킨 놈이 또 있었다 이거예요. 중대장이죠. 항상 중대장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좋은 중대장 놈은 본 적이 없죠. 중대장이 하사한테 시켜서 하사가 이 함구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잘못은 얘한테 있는 거니까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얘한테 구상권 행사를 했던 사건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38번이 아닙니다. 국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그쵸? 경과실이면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것은 외부 책임이든 내부 책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공무원이 직접 손해배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변제한 금액에 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뭔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경과실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겠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 등의 책임이 아니라 공무원의 책임이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경과실이 있을 때, 이때는 국가 등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고의나 중과실은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무원 개인의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인데, 반해서 경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 기관으로서 불법 행위를 한 게 맞으니까 국가 등한테, 여기는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 경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배상을 해버렸다 이거죠. 이 친구가 배상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배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국가 등, 이 국가 등에게 채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얘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얘의 채무는 소멸을 하게 된다. 얘의 채무가 소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그 돈을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건이죠. 요거는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제 38번입니다.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라고 하게 되면, 기본행위는 제3자의 법률행위죠. 여기에는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고요. 법률행위만 해당 사항에 있습니다. 무효인 상황에서 뭐가 있으면, 인가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유효로 전환을 되는 게, 그게 바로 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현재는 무효인 상태지만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동의를 받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요. 무효인 기본행위가 인가가 있다고 해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이거는 전환이 되지만 이건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어서 무효였던 겁니다. 이게 하자가 있어서 무효였던 것인데, 인가가 나왔다고 해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인가가 무슨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냐면, 얘가 하자 치유의 효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아니다. 위에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 되는 것이다.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부관이죠. 부관의 존속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는 주된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갱신기간의 의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적정한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존속기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갱신기간이 되겠죠.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 공사인데, 그런데 2년 기한 조건부 허가, 2년 기한 조건부 허가, 2년 기한 조건부 허가, 이렇게 5번 갱신해서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면 10년 다 준 거잖아요. 다 준 거면 이제는 무슨 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적정한 기간을 다 준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갱신 기간이었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장을,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을 연장을 해줘야만 했었지만은 이제 적정 기간까지 도달된 상태니까 이제는 기간 연장을,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의 고의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를 다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 설립, 결의, 무효확인성으로 다투어야 한다. 여기서 설립행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행위, 즉 총회 결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설립인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설립인가가 있는데 종전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종전 판례는 얘가 강학상 인가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얘가 기본행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하자가 있는 기본행위가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인가를 제거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럼 다시 무효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총액 결의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옛날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인 설립을 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특허라고 보게 되고요. 이게 기본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가의 그냥 내용상 요건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본 행위가 아니라 설립 행위인 요건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인가 처분에 대해서 설립 인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은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양도인의 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겁니다. 이미 존재했다면 관할관청은 그 후에 발생한 운송사면의 취소 사유인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건 뭘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전면허 취소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택시면허 취소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앞에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 운전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가 뒤에 있는 택시면허 취소의 요건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도양수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오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존재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수인한테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 택시 면허 취소 사유를 이유로 해서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야? 제재 처분 사유의 승계죠. 이게 지금 문제되는 제재 처분입니다. 이게 문제되는 제재 처분이고, 그 제재 처분 사유가 승계돼서 양도인의 제재 사유를 근거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 양수 시점에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근거로 양수인한테 택시면허 취소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도 가능하냐?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된다. 간접적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까지도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므로, 건축허가 자체는 기속행위가 맞죠. 건축허가 자체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여기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행위의 기본은 건축행위고, 따라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허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량행위가 되는 게 맞겠죠. 건축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해야 되고, 공익상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예외적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니까 공익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9번입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주체는 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은 뭐가 인정됩니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이런 걸 우리가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계획재량이라고.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법규는 요건은 없고 효과 부분만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 플러스 수단, 즉 목적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이반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죠. 누구요? 이반권자의 주민으로서는 이반권자에게 이걸 위반을 요구할 수, 도시관리계획의 위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권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인정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있어서 그 보호구역의 해제, 지정, 변경 등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또한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죠. 양쪽 다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요건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라는 기본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있을 수 있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총회 결의가 기본 행위가 맞고요. 기본 행위가 맞고 그다음 이제 뒤에 있는 게 강학상 인가가 맞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인가의 법리에 따르게 되면 인가가 나와서 이 기본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거는 조합이라는 행정청이죠. 조합이라는 행정청이 만든 무엇이라고 본다? 계획처분이라고 보죠. 계획처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본행위와 인가의 구도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하나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 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건 뭐예요? 계획재량에 있어서는 위에 있었던 계획재량,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형량 명령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 형량의 혜택,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이 마땅히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누락되면 형량의 흠결, 이익 형량을 했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되면 이거는 오형량이라고 해서 세 개 합쳐서 우리가 형량의 하자라고 하지요. 비구속적 계획 아니라 행정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성 심판 대상까지 인정하지만 뭐는 인정 안 합니까? 처분으로까지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추 요강 사건이었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키는 경우에 여러분 계획에 있어서도요. 계약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합니다. 왜?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따른 일방적 해제는 가능합니다.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에 있어서도 일방적 결정이 가능하니까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관계에 있어서의 계약관계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인지는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5번에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술 정보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 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해제했죠. 그 해제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약의 해제 효과 또는 이에 수반한 행정상 제외 등에 관해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협약의 해제는 우월한 지위에 행하는 처분이 아니고요. 이건 뭐였냐면 공법상 계약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협약이라고 했잖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약은 뭐다? 협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다. 예, 얘는 공법상 계약이고요. 이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 해지하는 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해지를 한 거고 저게 해지가 되면 그 돈을 당연히 환수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케이스였다. 이거는 계약의 문제였었죠. 계약의 문제. 요게 바로 1번의 설명이 5번에서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쪽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죠. 우리 판례는 사업 인정 전에 협의 취득으로서 16조, 사업 인정 후에 협의 취득으로서 26조 협의 취득 모두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 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개발비의 회수 관련자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항공 브레인코리아 21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했다면 이 통보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브레인코리아 21은요 이건 처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옴부즈만 운영 주민감사총회관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않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종 합격자로 공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합격자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송의 대상으로 뭔 소리? 다툴 수 최종 합격자로 주민감사청구관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저쪽 판례하고 지금 제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건 아예 전제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겠다고 통보한 경우에 불채용 통보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거부입니다. 계약 거부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계약직이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